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 드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 아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지은이는 안드레 알레만, 옮긴이는 신동수, 발행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우리는 100세가 되도록 건강한 몸과 뛰어난 기억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60대밖에 안 되었는데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에 급격한 저하를 겪는 사람을 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든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있는 걸까? 80세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이가 들면 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시 나이 든 두뇌의 장점은 없을까요?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경과학자 안드레 알레만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화와 노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걷어내고 성공적인 노년을 위한 뇌 건강 유지법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과 두뇌 활동.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가 주는 정신적 만족감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노화와 뇌의 비밀에 대해 밝히고 나아가 건강한 생각과 신체를 유지하고 있는 방법, 노화와 나이듦에 대한 편견을 깨고 보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기대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 걱정은 잠시 내려놓자. 내 나이가 어때서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50세를) 넘기면 사람들은 기억력이 슬슬 나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다 보면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아찔한 지경에까지 이른다. 때로는 최신 정보와 기술을 따라잡기가 점점 버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회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아이폰, 아이패드, 블랙베리 모두 15년 전만 해도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이지만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정말로 나이 때문일까?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나이 드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40세인 사람에게 지금 당장 65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은퇴하고 여가를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겠다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다. 건강이 나빠지는 건 물론 기억력 손실과 집중력 감퇴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이 점점 느려지고 둔해지면서 변화에 뒤처질까봐 걱정이 크다.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늙어서 육체 기능이 퇴화하면 지적인 능력도 감퇴한다고 주장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듯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과연 플라톤의 주장은 옳을까?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퇴화하는 지적 능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퇴화 과정은 언제 시작되며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
그리고 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적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것들. 태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일화기여, 작업기여, 실행기능, 처리 속도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감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년기에 찾아오는 건 고통뿐이라고 결론 지어야 할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일반 상식과 어휘력으로 둘 다 지능검사에서 측정되는 기본 항목이다. 일반 상식 테스트는 프랑스 대통령은 누구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 어휘력 테스트는 엘리트, 유창한 같은 단어가 제시되면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검사에 활용되는 단어들은 신뢰성 있는 모집단 샘플을 무작위로 뽑아서 활용하며 피험자가 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테스트한다. 언어 기능 면에서 어휘력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검사를 해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일반 상식과 어휘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시력이나 집중력에 문제만 없다면 나이가 들면서 크게 저하되지 않는다. 논픽션을 읽고 이해하는 활동은 작업 기억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현상이 명확히 드러나는 건 대부분 70세 이후다. 나이가 들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아지는 기능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결정성 지능이라고 부른다. 결정성 지능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축적되는 지식과 능력을 말하는데 어휘와 일반 상식은 그 주요 구성 요소다. 반면 작업기여, 실행기능, 처리 속도처럼 나이가 들면서 퇴화하는 뇌기능은 유동성 지능이라고 부른다. 이런 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관련이 있으며 미리 습득한 지식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유동성 지능도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다. 만일 유동성 지능도 좋아질 수 있다면 나이와 관련된 지능 저하에 대응하거나 벌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감정. 기분의 변화가 전혀 없이 늘 같은 기분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당연히 무척이나 따분하고 재미없을 것이다. 그리고 감정이 없으면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진다.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인간에게 감정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다. 감정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려내거나 집을 살 때처럼 어렵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된다. 실제로 어떤 선택을 내린 이유에 대해 그냥 느낌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꽤 많다. 놀라움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 덕분에 우리는 위험한 동물과 마주쳤을 때 도망갈 수 있고 찾기를 건너려다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고 흠칫 뒤로 물러설 수 있다. 또한 사랑과 같은 감정은 연인 관계에서 꼭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분노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징후가 되기도 한다. 감정은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심리학자 헤르본 판 클레이프는 감정이 없으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남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런데 감정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때때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가령 오랫동안 무기력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우울증에 빠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자기 감정을 자각하고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균형이 더 잘 잡혀 있고 건강하고 남들에게 힘을 준다. 현대 심리학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독일의 비렐름 분트 교수는 1903년에 인간의 감정을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한 이론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감정의 3차원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통용된다. 그에 따르면 첫째, 감정은 유쾌함, 불쾌함 사이의 영역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행복은 유쾌하고 슬픔은 유쾌하지 못하다. 그런데 슬픔에도 강도가 있어서 강렬한 슬픔은 가벼운 슬픔보다 훨씬 불쾌하다. 둘째, 감정은 관심, 거부의 차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면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싶어지고, 화가 나면 분노의 대상에 관심을 쏟거나 대적하고 싶어진다. 셋째, 감정은 육체적 자극에 따른 압박, 유한의 차원이기도 하다. 자극은 본질적으로 심장박동, 혈압, 호흡 속도, 땀 분비를 촉진한다. 이는 육체가 행동을 준비하는 방식이므로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육체적 자극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에 압도당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감정의 유형과 강도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 분명히 있다.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지 않을 뿐더러 기분이 어떤지를 좀처럼 입에 담지 않는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어릴 때와는 달리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만일 직장 상사가 일거리를 또 맡긴다고 짜증난 기분을 고스란히 드러내면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스스로 감정을 돌아보고 표현할 줄 알아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사람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덜 부정적인 쪽으로 상황을 재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대처한다. 감정을 억누를 때는 얼굴 근육이나 목소리 톤, 보디랭귀지 등을 활용해서 분노, 두려움, 슬픔 등의 감정을 감춘다. 다시 말해 두려움에 몸이 떨리고 슬픔에 마음이 찢기고 질투에 사로잡히더라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행동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협상을 벌일 때처럼 상대방에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라면 말이다. 상황의 재해석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다. 이 경우는 감정의 원인에 집중하고 상황을 다른 견지에서 보려고 애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쾌한 말을 건넸을 때 자신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이냐며 말다툼을 벌일 수도 있지만 그저 상대방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으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재해석하면 상대방의 말이 덜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덜 생긴다. 상황을 재해석할 때는 미묘한 분위기를 포착하거나 불쾌한 경험을 낳은 환경에 집중하게 된다. 언젠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내 다리에 뜨거운 커피를 쏟은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이 행동이 둔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기분이 아주 언짢았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짜증을 억누르려고 해도 도무지 사그라지지가 않았다. 그러다 기차가 갑자기 덜컹거렸다. 그 순간 아까 커피를 쏟았던 사람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감정을 억제하기보다는 재해석하는 자세가 훨씬 바람직하다.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심장박동과 혈압이 낮아진다. 반면 감정을 억제하면 심장박동과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감정이나 스트레스 반응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역시 마찬가지다. 심장박동, 혈압, 코르티솔 수치가 오랜 시간 높은 상태로 지속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황의 재해석은 정신뿐 아니라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이롭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재해석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나 노화와 관련된 인지기능 저하를 덜 겪는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뇌세포의 노화 메커니즘.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의 노화 과정과 똑같은 변화를 겪는다. 그 과정에서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은 필수적이다.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인 물질 대사에 인슐린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 이 과정에서도 노화에 따른 손상이 발생한다. 인슐린은 인슐린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을 포함해 체내의 다른 물질들의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이 작용은 혈당 조절 과정의 일환인 포도당 인슐린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포도당 인슐린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대체로 더 오래 산다. 인슐린 작용은 칼로리를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와 연관된다. 다시 말해 평소 음식을 적게 건강하게 먹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뜻이다. 사실 이런 주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16세기 작가 알비스 코르나르도 이 이론을 열렬히 믿고 따른 사람으로 꼽힌다. 그 후로도 수많은 연구들이 이 이론을 뒷받침했다. 다만 연구 대부분이 생쥐 같은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아무튼 적게 먹는 것은 건강식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식단의 특징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소식을 하면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적당히 먹도록 프로그램돼 있어서 소식을 하는 습관이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 소식이 어떻게 장수하는 결과를 낳는지 아주 완벽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면 생리적인 반응이 발동한다. 그런 생리 반응은 인슐린 신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세포들의 활동이 감소하도록 만들어 세포의 생존율을 높인다. 다시 말해 신진대사가 느리다는 것은 그만큼 세포 손상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져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 다 화학적으로 반응하며 산소가 포함된 분자가 평소보다 더 만들어지면 세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분자들 중 일부는 활성산소로, 활성산소는 호흡결과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산물이다. 따라서 누구든 활성산소를 가지고 있다.
산화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는 현상이며 세포에 담긴 유전 정보인 DNA에 특히나 해롭다. 지금까지는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에 무조건 유해하다고 알려졌지만 요즘에는 수치가 아주 높을 때만 문제가 될 뿐 어느 정도의 산화 스트레스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산화 스트레스는 역시 문제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신진대사량이 많아지고 산화 스트레스도 높아진다. 포도당 인슐린 시스템과 산화 스트레스 외에도 세포 노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여럿 있다. 수년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 손상도 그중 하나다. 미토콘드리아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련을 비롯한 모든 세포에 꼭 필요한 소기관이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도 세포 노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차츰 단단하고 얇아지면서 뇌에 도달하는 영양소와 산소량이 젊은 시절보다 줄어든다. 심한 경우 전산 소혈증, 혈액 속 산소 수치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최악의 경우 산소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해져서 산소 결핍증에 이른다. 그러다 세포 손상이 오거나 심해지면 세포사가 발생하고 결국 뇌 기능이 감퇴한다. 생각과 몸의 나이, 진실과 거짓. 나이가 아주 많다고 두뇌 기능이 반드시 심각하게 감퇴하는 것은 아니다. 50에서 80세의 뇌의 부피는 10% 감소하고 무게도 5에서 10% 줄어든다. 전두피질, 계획과 조직,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과 해마, 장기 기억과 정보 저장을 담당하는 영역은 노화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백질의 감소는 사고 속도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 뉴런은 노화 내에서도 생성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뉴런의 수는 80%까지 감소한다. 젊은이에 비해 노인들은 뇌의 뒤쪽보다 앞쪽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감퇴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노인들은 뇌의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사용하는 빈도가 젊은이보다 높다. 성공적인 노화의 3가지 조건. 노인의 수가 전례 없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능력을 최대한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큰 이슈가 됐다. 19세기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인지 능력은 50세가 넘으면 탄력성을 잃는다고 믿었다. 즉,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노인의 뇌에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필요한 뉴런의 연결을 만들 수 있으며 나이 들면서 퇴화하는 조직과 기능을 보충할 수 있다. 물론 성공적으로 나이 들 수 있는지 여부는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려있다. 과학자들은 성공적인 노화의 조건을 다음 3가지로 규정한다.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는 능력,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강한 유대관계. 65세인 사람들 중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각 항목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5%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첫 번째 항목인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라는 조건을 생각하면 놀라울 것도 없다.
요즘 세상에서 만성적인 질병이 아예 없는 사람은 손에 꼽기 힘들다. 그래서 학자들 대부분은 이 항목에서 장기간 빈번히 재발하고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질병만을 만성적인 질병으로 여긴다. 이 조건과 다른 두 조건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있는 노인의 30에서 60% 정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해당된다. 독일 심리학자 파울 발테스는 노화의 과정이 바람직한지 평가하려면 반드시 노인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화에 따른 기능적 한계에 개인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중요하다는 뜻이다. 60세가 되면 테니스 공을 밀어붙이는 힘이 25세였을 때보다 당연히 약하지만 그렇다고 테니스를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건 아니다. 부족해진 속도와 힘은 새로운 자세와 전략으로 보완하면 된다. 그러므로 약해진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에 비해 육체적인 질환을 더 많이 겪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에 빠질 여지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젊을 때보다 우울함을 더 많이 느끼지는 않는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기능의 감퇴에 대응하는 자세다. 건강한 노화는 유전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기능 감퇴의 약 3분의 1만이 유전적인 소인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 3분의 2는 생활 방식, 사회적 지지, 건강관리 등 환경적인 요인들이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과 대만 사이 동중국해에 있는 아열대 지역의 열도다. 오랜 세월 동안 독립국가로 있었지만 1879년에 일본에 편입됐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기대 수명이 85세로 영국 사람들보다 무려 4년이나 오래 산다. 100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 오키나와에 사는 10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일본 전체보다 3배나 높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저 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다. 몸도 훨씬 건강하며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거의 겪지 않는다. 심장병, 뇌졸중, 암의 발생 빈도는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다. 물론 유전적인 측면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유전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부분적인 원인에 불과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한 오키나와 사람들은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았으며 그만큼 건강하지도 못했다. 즉, 이들의 장수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의 브래들리 윌콕스와 크레이그 윌콕스 형제는 수십 년 동안 오키나와의 노인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브래들리는 내과와 노인병학을 전공했고 크레이그는 노인화 비교문화 연구 전문가다. 이들은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가지로 설명한다. 바로 올바른 식습관, 스트레스 없는 삶, 서로 아껴주는 공동체, 활발한 육체활동, 영적인 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날씨가 따뜻하고 수려한 해변이 있고 아름다운 동식물과 어울려 사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삶을 상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항상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일본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오키나와도 물가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산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대부분은 만족하며 지낸다. 그러고 보면 그들의 차분하고 견실한 성격이 성공적인 노화에 일조하는 것이 분명하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긍정적이며 늙어가는 경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카라테가 오키나와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다정하고 온화하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카라테는 영화에 나오는 폭력적인 무술이 아니다. 이들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카라테를 한다. 81세인 키세 후세이가 오키나와 미국 기지 내에서 카라테를 가르치는 수련원 입구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문구가 걸려 있다. 콕스 형제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 비법이 식단에 있다고 말한다. 오키나와 식단에는 포화지방, 설탕, 소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생선, 해산물, 해조류, 두부, 밥, 야채, 과일이 주를 이룬다. 또 홍차와 녹차를 많이 마신다. 둘 다 노화 방지 성분이 들어있으며 몸에 아주 좋다. 뇌 건강에 좋은 식단의 핵심은 소식이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소식을 한다.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면 산화 스트레스의 나쁜 영향이 뇌의 신경세포에 덜 전달된다. 칼로리는 에너지원이며 에너지는 산화적 대사, 세포들이 분자 형태에서 에너지로 분화되는 물질 대사의 일부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엔진에 든 연료가 적을수록 이 메커니즘에 따른 피해도 줄어든다. 하지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고 해서 굶주릴 정도로 덜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간식으로 먹는 비스킷이나 사탕, 초콜릿을 줄이고 식사 시간에 과하지 않게 먹으면 된다. 서양인의 평균적인 식단에는 탄수화물과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여기에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 당뇨는 뇌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치매 발생 시기를 앞당긴다. 물론 당뇨가 있다고 무조건 치매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뇨가 있으면 건강한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분명하다.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포화지방 섭취도 줄이는 편이 좋다.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고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단백질, 곡류, 채소,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위트레흐트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니그난이라고 알려진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인지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다. 니그난이 포함된 식품으로는 참깨, 아마인유, 브로콜리, 양배추, 복숭아, 딸기가 있다. 또 비타민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은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영국 영양재단은 하루에 비타민 B12를 1.5 마이크로그램, 엽산은 200 마이크로그램 섭취하도록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중요한 성분이 있다. 바로 수분이다. 많은 노인들이 수분을 너무 적게 섭취한다. 수분의 중요성은 2003년에 폭염이 닥쳤을 때 프랑스에서 노인 수천 명이 생명을 잃으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연구는
물을 마시는 동안 뇌의 활동과 갈증 해소의 관계를 두뇌 촬영을 통해 조사했는데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둔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젊은이들은 노인들과 달리 뇌에서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갈증이 해소됐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물을 계속해서 더 먹었다. 반면 노인들은 갈증이 극도로 심할 때만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뇌에서 보냈다. 연구진은 노인들은 하루 중 규칙적으로 정해진 양의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의사들이 권고하는 수분 섭취량은 하루에 2리터이며 그중 1.5리터는 물로 보충해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젊음을 찾아주는 슬기로운 두뇌 생활 내 나이가 어때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